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10월도 어느덧 벌써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KB금융지주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국내외 IB 업계에서는 뭐 조심스럽게 시장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아직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이죠? 일단 지금까지는 투자 쪽 사이드하고 이제 기업 심리, 소비자 심리가 좀 안 좋아졌던 상태인데 아직 수요는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즉 수요가 살아 있다는 것은 각 국가들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재정 지출의 어떤 역량과 그리고 앞으로 그 의지 자체가 재정 지출은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라는 이제 판단하에서 수요가 완전히 이제 꺾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미국 상반기 소비 증가율 자체가 1%대 정도 증가를 했는데 향후에 투자가 계속 감속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재정 지출 쪽도 좀 축소될 여지가 있고 동시에 이제 소비 쪽, 수요 쪽 사이드도 동시에 좀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 바닥권을 좀 논하기는 좀 빠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나온 CPI나 PCE 같은 지표들, 그 시장 예상을 좀 넘어서는 것들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도 물가는 안 잡히고 금리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요 이제 페드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중앙은행들이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가를 그냥 외부적 요인이니까 잡지 말고 이대로 그냥 갑시다. 이런 이제 좀 약간 비합리적이지만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목표치 자체를 좀 낮춰서 갈까? 이렇게 좀 약간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안일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양상들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기대를 하고 좀 긴축 기조를 조금은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영국 내각의 특징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최단명 총리로 일단 물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파운드화나 영국 국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거리인데 영국발 위기 일단은 좀 수그러든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다소 수그러들 개연성은 있고 단기적으로 너무 급불안했었던 것을 이번에 이제 순핵 전 장관이 단독 총리로 이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과 관련돼서 굉장히 비난을 했고 경제를 정상화해야 된다. 근데 이제 종국에 우리가 궁극적인 꼴로 넘어가 본다면 10월 말 이후부터 이제 영국의 예산감독청에서 향후의 부채와 재정 현황에 대한 전망치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GDP 대비해서 100%를 넘는 부채 상황에서 과연 돌파구가 있을까? 외부에서 얻는 경상수지 적자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약간은 그래도 경제 고난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사실 뭐 트러스 총리 그 영국발 위기라는 것이 사실 영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좀 문제가 있다는 하나의 방증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외신에서 보니까 헝가리에서는 빵값이 1년 새 77%나 올랐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정말 못 살겠다. 이 노동자들의 뭐 시위도 상당히 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의 긴축 기조,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을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체적인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조달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원자재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그리고 곡물 이쪽이 외부에서 이제 조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파업까지, 당연히 운송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업들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급 측 사이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유럽 같은 경우는 긴축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공급 사이드의 쇼크를 계속 이제 이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축에 따른 물가 제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 이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뭐 노드스트림 1이 가동을 재개하면서 유가가 하락하긴 했지만은 언제 다시 멈출지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겨울이 다가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 단기 에너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 연말을 앞두고서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위협과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TTF라든지 UK 가스가 급등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노드 스트림을 재개를 해주고 유럽에 이제 가스를 공급해주는 형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가스나 이제 유럽 쪽 에너지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듯 보인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겨울을 완벽하게 지난 것은 아니고 이 유럽 가스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대부분이 이제 트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 하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가격을 다른 정성적인 러시아의 압박이라든지 어떤 위협적인 요소 때문에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네. 지금 수개월째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겨울을 넘겨봐야 일단은 에너지 쪽에 대한 안정화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것도 두고 봐야겠네요. 자, 미국은 뭐 증시에서는 조금씩 뭐 바닥론이 나온다 그러지만 사실 채권 쪽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흔들리고 하는 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기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물가에 대해서 손 놓고 갈 수도 있어.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못 잡는 거 긴축이라도 좀 완화하지 않을까? 긴축 기조라도 좀 루스하게 좀 느슨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융시장은 당연히 바닥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안 잡으면 이건 경제 구조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경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내년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양측의 팽배한 어떤 의견과 대립 속에서 미국채 금리도 서서히 완만하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원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미국채 금리가 사실은 4% 중반대 정도까지는 이제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식 시장은 뭐 기대를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지만은 채권 시장은 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연준이 그 국채 금리라든지 물가, 다른 경제 지표들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최근까지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는 페드는 여전히 이제 고용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는 확고하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강건하다라는 의사를 표출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 최근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 즉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못하는 기간입니다. 네. 11월 FOMC를 앞두고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 즉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강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예.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형성된 금융시장의 기대감처럼 11월 FOMC에서도 그렇게 좀 완화적인 멘트를 할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고 오히려 이제 완화적인 기조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계속 이어갔던 긴축적인 멘트와 입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한경 글로벌 마켓에 김현석 기자가 쓰는 이 네. 월스트리트 나우에 보니까 월지의 보도 하나가 상당히 기대감을 높였다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준 이사로 들어가는 FOMC 이사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 약간 이제 매파적 발언에서 완화되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변동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 입장에서 특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약간 예.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긴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적이거나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12월에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근데 예.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2월에 만에 하나 이제 속도 조절을 한다고 쳤을 때 내년도의 흐름은 어떻게 볼 것이냐. 내년 이후의 기준금리는 그러면 또다시 속도 조절을 했던 만큼 또다시 더 강건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여기에 전반적인 모든 베이스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기저가 깔려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잠시의 속도 조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금융시장에 좀 기대 이상의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빨리 겪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맞습니다. 자, FOMC 이후에 바로 곧 이어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의 경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민주당보다도 지금 공화당에 대해서 경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 전에 보니 잘했다라는 평가들이 미국의 많은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 사이에 어떤 의견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을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시행됐던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이라는 BBB 법안이 예. 그동안에 중장기적으로 5조 1천억 달러 정도가 지출될 예정인데 이 금액들에 대해서 이미 공화당의 어떤 반대로 축소가 되어 왔고요. 그러면은 하원까지 만약에 뺏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들은 더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원을 민주당이 뺏기게 된다면 일단 재정 지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수요 기반도 좀 약화가 된다. 그러면은 인플레의 어떤 큰 압력,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한 큰 압력은 약간 다소 완화가 될 텐데 동시에 수반되는 수요 감축은 미국에서도 감내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상원과 하원이 다른 당이 우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겪었던 것처럼 하원에서 이제 무언가 입법안을 처리를 해가지고 올리면 상원에서는 계속 이제 수정 보완 요구를 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존의 BBB 법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 이 금액들이 거의 10조 달러에 육박을 했다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이라든지 재정 지출과 관련된 예산안 관련해서는 사실 불확실성을 좀 더 겪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인플레를 잡는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양 측면이 있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오히려 그 규모가 줄어야 네, 되는 네. 거고, 그다음에 경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늘려야 되는 예. 거고. 예. 자, 결국 아직은 연말이 혹독한 뭐 그런 냉혹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견지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 단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이제 곧 연말이 됩니다. 이제 전체 금융 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헤지 펀드나 큰 펀드들은 부클로징을 거의 다 이루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뚜렷한 어떤 금융 시장의 방향성과 경기에 입각한 어떤 패턴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내년 초쯤에 됐을 때 다시 방향성, 금리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방향성을 이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전략도 약간은 휴지기거나 정리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주가는 반등하지만 좀 쉬엄쉬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지금까지 KB금융주주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